지난 몇 년간 한국의 위상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면 그저 신기하게만 여겼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한국의 어떤 점에 매료된 걸까요? 미국의 한 여성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지아주에서 문화 인류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저를 매료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문화권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문화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끼리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을 여행했을 때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스위스로 다시 프랑스로 이동하면서 보았던 풍경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빨간 지붕의 집들이 늘어선 거리, 도시마다 우뚝 솟은 성당과 교회들.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나라에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문화권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국은 놀랍도록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문화적 유연성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구의 기독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도 한국 고유의 토속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포용력은 제가 연구해 온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문화 인류학도로서 제가 보는 한국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되 결코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여 더 나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이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문화적 영향력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집니다. 지금은 책과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을 연구하고 있지만 곧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 독특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서구 사회가 아시아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었죠. 1946년에 출간된 이 책은 일본 문화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서로 지금까지도 일본을 이해하는 중요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있습니다. 1944년 미국 정부의 의뢰로 시작된 이 연구는 전쟁 중이라 실제 일본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네딕트는 미국 내 일본인 이민자들을 인터뷰하고 문헌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일본 문화를 분석했죠. 국화는 일본의 예술성, 예의, 평화를 상징하고 칼은 무에 대한 숭상과 전쟁, 폭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본인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했고 실제로 미국의 대일본 전략과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연구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아시아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위험한 일반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집단 속에 숨는 태도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 속마음을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중성이 마치 아시아 전체의 공통된 특성인 것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통념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부정확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경계하거나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했고 중국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중심이라는 우월적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서툰 영어로라도 도와주려 하며 외국인을 손님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친구로 대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제가 인터뷰한 여러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준 한국만의 독특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서구 사회가 가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세밀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매료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서양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미지 변화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 중국은 무협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나온 매력적인 문화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과거의 아이콘에 기대고 있을 뿐 그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화적 상징을 만들어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특정한 이미지 하나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 중 하나가 된 것이나 BTS와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 아이돌들의 세계적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제가 특히 주목한 현상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좋은 예시입니다. 이 드라마는 공개 직후 오징어 게임 시즌1을 제치고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글로벌 톱10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수많은 나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지 새롭고 신기한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의학 드라마 장르에서조차 한국이 이제는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장르의 룰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한국 밴드가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사를 완벽히 알지도 못하면서 선율과 분위기에 이끌려 조용히 따라 부르고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자선 콘서트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데뷔한 지 20년 가까이 된 빅뱅의 10년도 넘은 노래를 프랑스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떼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K-팝은 이제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지배하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구나. 이는 K-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깊은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포용성과 창의성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된 형태로 재창조해내는 능력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단순히 새롭고 신선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목받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문화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을 더 깊은 차원에서 매료시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탈아시아적 특성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미 그 범주를 뛰어넘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어머니께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여행지를 고를 때부터 한국이 당연하다는 듯 첫 번째 후보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이나 유럽은 안 가? 라는 질문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머릿속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일본 옆에 있는 어느 나라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이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는 것은 자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도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일본을 떠올렸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을 하나의 독립된 문화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한국에서 여행하시기에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걱정이 완전히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도시 곳곳을 너무나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이동이 매우 편리했다고 합니다. 청결도 역시 미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하셨죠. 평소 자동차로만 이동하시는 어머니께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적절한 운동도 하게 되어 여행 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오신 후 살펴보니 혈색도 훨씬 좋아지시고 피부에도 윤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한국 음식이 채소 위주로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매우 건강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평소 어머니를 괴롭히던 염증도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한국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셨고 다음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가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경험은 제가 연구해 온 한국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인기가 젊은 세대들의 일시적인 트렌드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파고들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역동성이 있죠. 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은 학문적 연구에 그치고 있지만 저는 곧 한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이 흥미진진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한국의 매력이 실제로도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범주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인류학도로서 그리고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으로서 저는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더 많은 놀라운 변화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시카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국인이 여행하기 좋을 만한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